전체적인 이론적인 이해도도 상당히 높게 가져가는 게 이 과목의 목표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론만 듣고 실험을 안 하시면 실제로 나중에 가서 인베디드 시스템을 만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아무쪼록 조교랑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론적인 거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거기 그 실험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말하는 거 잘 들리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출석은 모두 됐으니까 이제 거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아마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처음 설명 들을 때 뭐 굉장히 많은 용어들도 나오고 새로운 게 많이 나와서 한 번에 다 듣고 머릿속에 다 들어오면 이제 천재죠. 그래서 반복해서 듣고 이제 오늘 또 설명을 하겠지만 우선 전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쭉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챕터에 가서는 각 하나의 기능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음, 그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녹화 시작을 안 했구나. 지난번에 녹화를 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자 녹화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자 어디 보자. 보기에 잠깐요. 녹화 기능이 찾아봐야 되는데 어찌 비디오 원격 더보기 컴퓨터의 기록 오케이. 자 녹화가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조금 빠른 속도로 우리가 리뷰를 먼저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한 번만 듣고 바로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은 조금 이렇게 오버랩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리뷰하고 속도를 좀 빠르게 그렇게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아토메가 128의 기능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뒤에 가서 보면 되고요. 자, 아토메가 128은 아토멜 회사 이름이고요. 지금은 마이크로칩스로 인수가 돼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 나중에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2장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AVR 속의 내부 구조. 자, AVR은 아톰을 사고 8비트 CPU고 그리고 RISC가 이제 뭔지 알죠? RISC 마이크로 컨트롤러다. 이거는 AVR의 약자가 이거다. 그 다음에 하바드 구조다. 그리고 리스크 기반의 고속으로 명령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 플래시 메모리가 있다. 그래서 인시스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플래시 메모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짠 프로그램을 내부에다 다운로드 시켜 놓으면 전원이 꺼져도 안 없어지는 거죠. 다시 전원만 넣으면 여러분들이 실장한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자, 그다음에 AVR 패밀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티니하고 메가하고 엑스메가. 보통 티니는 4비트나 8비트 중에서도 메모리 용량이 좀 작은 거. 그래서 보통 뭐 작은 장난감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CPU가 똑같아도 메모리 용량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용도에 맞게 하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거기 그다음에 메가는 티니보다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용량이 좀 더 큽니다. 여러분 아두이노에 쓰는 것도 AVR사에 있는 8비트 CPU예요.
아두이노에서는 C를 짜지 않고 기존에 있는 그를 활용하지만, 그래서 거기는 이 과목보다는 조금 더 그냥 그게 사용법 위주로 하고 내부 기능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안 하죠. 자, X 메가 계열은 8비트 있고 16비트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32비트짜리 칩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회사 중에 우리가 지금 그 중에 한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다른 회사 거는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다른 거를 사용하는 걸 배우는 거는 훨씬 쉽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나 그런 것들이 비슷하거든요. 기능도 비슷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ISP는 여기 ISP로 돼 있어서 뭐를 실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돼 있다. 자, 이제 특징을 보면 크게 보면 고성능 저전력 8빗 마이크로 컨트롤러. 프로세서 컨트롤러 차이는 이제 알죠? 자, 그래서 명령어가 133개 있고 대부분 원 사이클에 실행이 된다. 여기서 원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보드는 CPU 클락이 얼마예요? 16메가짜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메가짜리 클락 한 사이클에 대부분의 명령들이 실행이 된다. 그리고 범용 레지스터는, 이 레지스터는 CPU가 쓰는 메모리인데 대부분 그 0번지부터 앞번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CPU만 쓸 수 있고 사용자들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게는 안 돼 있다. 그래서 그 32개의 레지스터 안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임의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CPU 성능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16빕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곱셈 기능이 가끔 사용되는데 이게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긴 2사이클에 실행될 수 있도록 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메모리라고 데이터 메모리가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 메모리는 128KB 로 되어 있다. 어떤 모델에 따라서 이거보다 용량이 작은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를 쓰고 있고 EPROM도 있는데 우리는 EPROM은 안 쓸 겁니다. 일단 플래시 메모리에 계속 프로그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램이 있는데 램이 4K밖에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램을 너무 많이 쓰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램을 쓸 때 별 문제는 안 될 거고 만약에 배열 같은 거 잡는데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 이거 넘을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부트 코드 영역이 있는데 얘는 뭐다? 우리가 PC에서 짠 프로그램을 어디다가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내부에 다운로드 시켜서 설치할 때 이 부트 코드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그 기능을 수행해 줍니다. 이거는 어셈블 명령을 샘플로 보여주는 건데 여기 뭐 add 아니면 뭐 and, or 뭐 compare 뭐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토탈로 133개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C를 컴파일하면 이 어셈블러 코드하고 이거에 매칭되는 머신 코드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볼 일은 없고 나중에 C로 짠 프로그램을 디스셈에서 한번 보면 이 어셈블러 코드로 바뀐 거를 볼 수는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받은 CPU 모듈이죠. 그래서 핀이 보면 총 이게 몇 개예요? 64개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브레드보드에 이게 꽂혀져야 될 거고 이쪽하고 이쪽은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분리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63핀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해 봤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A, B, C, D, E, F, G까지 포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7개가 있다. 7개. 그 중에 A번부터 F번까지는 몇 핀이지? 다 8핀이고 G만 몇 핀이야? 5핀이다. G만 5핀이다. 그래서 그 핀을 계산해 보면 그게 몇 개가 되나? 53개가 되나 그럴 걸 아마.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어? 크게 보면 타이머가 있는데 타이머가 두 종류가 있어. 8비짜리 타이머 혹은 카운터로 쓸 수 있는 거. 타이머로 쓰거나 혹은 카운터로 쓰거나. 8비짜리가 2개가 있고 16비짜리가 2개가 있다. 타이머 같은 거를 쓰는 목적은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 뭔가를 제어할 때 예를 들면 뭐 0. 몇 초마다 뭐 어떤 일을 해라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그때 타이머를 쓰는 겁니다. 음. 그래서 자체적으로 초시계 기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PWM 신호를 만들어낼 때 로우 인터벌을 얼마로 하고 하이를 얼마로 할 건지를 쓸 때도 이 타이머 기능을 이용합니다. 일반적으로 PWM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호를 만드는 거는 주로 뭐를 제어하기 위해서 모터라든가 주변 장치를 제어할 용으로 우리가 쓰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아직 모터를 제어해 본 적이 없을 테니까 모터에는 보통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서버 모터도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스텝 모터도 있고 DC 모터도 있고 DC 모터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거. DC 모터는 뭐예요? 회전 속도를 제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타이머가 8비트, 16비트 두 종류가 있고 각각 두 개씩 있다. 그다음에 PWM 신호를 8비트짜리 신호가 PWM이 있는데 크게 보면 8비트짜리가 있고 16비트짜리가 있다. 8비트짜리는 두 개가 있고 PWM이 그다음에 2에서 16비트까지 조정 가능한 게 PWM 채널이 6개가 있지. 그 토탈 합치면 뭐야? 8채널이 되는 거겠지. 그다음에 AD 컨버터도 몇 채널이 있어? 8채널이 있다. AD 할 때 비트 수가 몇 개? 10비트야, 10비트. 10비트가 돼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뭐 AD 할 때 그것들을 개인을 제어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시리얼 통신 기능이 있어. 시리얼 통신 기능에 크게 보면 세 가지야. TWI 통신하고 그다음에 UART 통신하고 SPI 통신하고 그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오래된 방법이 UART 방식이고 최근에 나는 거는 TWI나 SPI 방식을 쓰기도 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소자를 사면 소자가 UART로 지원하는지 SPI로 지원하는지 TWI로 지원하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연결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트메가 128에 있는 중요 기능들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거야. 근데 이와 같은 기능들은 다른 어떤 데도 다른 컨트롤러에도 비슷하게 있어.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런 게 좀 다르긴 하지만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된다. 자, 이제 요거는 지난번 설명한 대로 여러분 아마 요약 자료라고 1주차에 올려준 거 있을 거야. 거기 있는 거를 카피해서 본 거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영어로 돼 있을 뿐이고 이제 그거를 풀이해 보면 앞에 있는 거랑 거의 똑같아.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어떤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쓰게 될 때 그 자료에 대한 게 한글로 된 게 없고 이렇게 영어로 된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 대부분 이거랑 유사하거나 뭐 조금 차이가 있거나 그런 정도야. 이거는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JTAG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보드는 JTAG이 없어.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크로 USB 포트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는 걸 지난 시간에 직접 봤을 거야. 그치? PC랑 연결된 게 마이크로 USB를 통해서 전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신호를 포트를 통해서 여러분 다운로드도 해봤겠지. 그지? 근데 그거 말고 JTAG 포트가 따로 있는 보드들이 있어. JTAG 포트들이. 우리는 그걸 사용 못한데 왜?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보드 중에는 그게 안 되는 것만 남아 있어서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JTAG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할 거야. 어. 좀 더 잘할 수 있어. 디버깅을 좀 더 잘할 수 있어. 우리는 디버깅 하기가 좀 어려워. 근데 되면 자동으로 뭐가 돼? 리셋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펄스가 만들어져서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되도록. 그다음에 슬립 모드가 6가지 종류가 있다. 그중에 필요한 결국 슬립 모드의 목적은 뭐야?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설치됐을 때 그 전원이 우리처럼 AC 전원을 쓸 수도 있지만 AC를 중간에 컨버터 달아갖고
DC로 바꾼 다음에 쓸 수도 있지만 배터리로 연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인제 배터리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번 충전한 배터리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건전지 이런 걸 쓸 수도 있거든. 전압이 맞춰지면 그걸 갖고 해야 되는데 자주 그 뭐야 배터리를 갈아야 되면 곤란하니까 이런 슬립 모드를 이용해서 어 자기가 필요 없을 때는 전력 소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슬립 모드가 있는 거야. 우리가 PC에 있는 절전 모드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음. 그다음에 요 IO 핀하고 패키지에 대한 건데 아까 IO 핀이 53 개라고 돼 있지? 아까 7개 중에 6 개는 뭐 68, 48이고 나머지가 몇 개야? 5개 있어서 5 더하면은 53 개가 되는 거지. 거기는 전부 다 53개 핀은 다 뭐가 가능해? A번부터 G번까지지. 그지? 그래서 모두 입력 출력이 모두 가능한 핀들이 53 개야. 그럼 64개 중에 나머지 핀은 뭐 VCC, 그라운드 아니면 크리스탈 다른 거 뭐 그런 것들. 어 그다음에 리셋 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제 나머지 핀들이 더 있는 거지. 그다음에 전압하는 것 동작하는 거는 보면 아토메가 128 L이라는 거는 여기 저전압용이야. 아니 저전력용. 전류가 조금 먹는 거. 전력 소모가 작은 거. 그래서 얘는 CMOS 타입이라서 속도가 최대가 8 메가밖에 안 돼. 우리는 1600까지 쓸 수 있지. 이거는 이제 CMOS 타입 아니고 TTL 타입이라서 여러분들이 고속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인제 좀 영어로 된 거 보여준 거고 앞부분은 잠깐 보여줬어.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 이런 매뉴얼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거를 인제 강조해 주기 위해서. 요게 인제 거기 CPU 타입인데 여기 보면 요게 뭐야? QFP라는 게 돼 있지. 이건 안에 CPU에 핀이 수축4 핀이 밖으로 나와 있지 요렇게 리드선이. 요런 타입도 있고 여기 뭐야? 요건 QFN이라고 돼 있어. 쿼드 플랫 온 리드라고 돼 있어. 요거는 뭐야? 밖으로 안 나와 있어. 안으로 들어가 있지.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납땜하는 게 이 뭐야? 요 안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패키징하는 타입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그다음에 요거는 CPU 내부 요거 지금 여기 까맣게 다 덮여 있지만 이걸 까서 안에 보면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돼 있고 그 안에 아주 가느다란 가느다란 철선으로 이 밖으로 다 빼 놓은 거야. 그렇게 해서 이 6400의 핀하고 연결돼 있는 거야. 요 안에가 반도체 회로를 설계한 거지. 그러니까 CPU 하나 설계한 것도 상당히 복잡해. 음. 상당히 복잡한데 그걸 참고로 보여준 거 우리가 거는 전부 다 이렇게 플라스틱 형태로 패키징이 딱 돼 있어서 우리가 안에를 볼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안에가 일부 보이는 그 소자들도 가끔 있어. 뭐지? 롬 같은 게 가끔 그런 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인제 거기 64개 핀에 대해서 그거를 인제 보여준 거고 여기 보면 설명이 있는데 이거는 잘 안 보이니까 뒷페이지에 있는 걸 볼게요. 다음 페이지. 여기 나와 있지. 아마 거기 그 CPU를 보면 위에서 보면은 여기 이쪽 모서리에 점이 조그만 게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보통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도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기 조그만 게 있어. 그래서 요쪽에서 바라보면 요 조그만 점이 있는 걸 하고 이런 모양으로 놓고 이쪽에서 바라보면 여기서부터 1 번으로 해서 쭉 돌아서 64 번까지 가는 거야. 음. 이렇게 핀이 돼 있지.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핀이 A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2번 포트 그리고 B번 포트 그다음에 뭐 있어? B번 포트가 여기까지 있지. 그다음에 뭐 있어? 그다음에 D번 포트 있어. D번 포트 있고 그다음에 뭐야? 여기 C번 포트 있고 그다음에 여기 A번 포트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F번 포트 있고 그다음에 G번 포트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여기 G번 포트 여기 2개 하고 또 어디 있어? 여기 2개 하고 이렇게 또 하나 더 있을 텐데 G번 포트가. 그래서 G가 0 번부터 몇 번까지? 4 번까지. 여기가 0, 1 그다음에 G2가 어디 있나? 여기가 D 여기가 G3, G4 그렇게 돼 있네.
여기가 G0, G1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A, B, C, D, E, F, G를 알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그 옆에 보면 가로가 붙어 있어요. 가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출력 말고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특수 기능들이에요. 특수 기능들. 이 특수 기능에 대한 거는 좀 더 뒤에서 이제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1, 2 앞에 그림에 있는 핀들을 보고 VCC가 2개고요. 그라운드가 몇 개? 3개 있죠. 그리고 A번 포트가 몇 번부터 몇 번? A번, B번, C번, D번, E번, F번. 그 다음에 G번. 여기가 43번으로 떨어져 있네. 하나 여기가. 여기가 G0. G0가 43번인가? 어디 앞에 그린가 보자. G2가 43번이네. G2가 44번이고 G0가 33, 34. 33, 34, G0, 1, 2 그리고 여기가 3, 4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지번 포트가 5개인데 걔들이 좀 흩어져 있어. 그러니까 왜 안 모아놓고 흩어놨느냐고? 그거는 이제 안에 반도체 칩을 설계하면서 그렇게 붙여놓을 수 없었던 뭔가 사연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리셋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 다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AD 컨버터의 전원, 그 다음에 AD 컨버터의 레퍼런스 핀. 그렇게 해서 총 몇 핀이야? 그렇게 해서 총 64핀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땐 좀 뭐지? 굉장히 생소했는데 이제 2번, 3번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개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그런 CPU라는 걸 처음 들어보고 그러면서 뭔가 복잡한 게 많으니까. 자, 여기 핀 1번은 PEN이라고 프로그램 이네이블 핀. 여기 위에 언더바가 있으면 뭐라 그랬지? 어디? 채팅창으로 한번 답해 봅니다. 글자가 있고 글자 위에가 줄이 있으면 이렇게 선이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네, 맞아요. 액티브 로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핀이 로우일 때 이네이블 가능한 거예요. 만약 이 핀이 하이로 돼 있으면 그러면 뭐가 안 돼요? 프로그램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로우로 돼 있어야 되고요. 어드레스 레치라는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바깥에 어떤 소자를 붙일 때 어드레스 핀이 거기 뭐 예를 들면 100번지일 때 거기 외부 소자에서 읽고 오게 한다. 그럼 그때를 레치하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이건 리드 라이트. 우리가 외부에서 데이터 읽고 올 때 예를 들면 메모리 소자에서 읽고 올 때 기본적으로 그 메모리 소자 IC가 있고 거기에 보면 이네이블 단자가 있고 그리고 리드 라이트가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얘는 뭐예요? 리드 언더바는 읽을 때 여기 요 핀이 뭘로 된다는 거예요? 로로 된다는 거고 WR 언더바는 라이트 할 때 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예를 들면 램에서 데이터를 읽고 올 때는 어드레스를 주고 뭐예요? 로 언더바를 해야 그 어드레스 번지에 있는 값이 읽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다 데이터를 쓸 때는 어드레스를 주고 라이트 언더바에다가 신호를 줘야 데이터가 써지는 거거든요. 이해했죠? 플래시 메모리 같으면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쓸 때는 저렇게 라이트가 언더바가 로우가 돼야 되고 리드 언더바는 그때는 물론 하이가 되겠죠. 라이트하고 리드는 별개니까. 자, 이게 이제 거기 CPU에 있는 그 블록 다이그램으로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죠? 이걸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잠깐만요.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아이고 여기 뭐 포트 드라이버가 있죠, 그죠? 자, 요거는 데이터 디렉션을 나타내는 데이터 디렉션. 그러니까 데이터 디렉션이라는 건 데이터를 내보낼 수도 있고 읽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 음. 혹시 지난번에 DDR이라는 걸 명령 써봤어요? 지난 LED 켤 때 써봤어요, 안 써봐요? 어떤 포트를 출력으로 할지 입력으로 할지 안 했어요? 어떤 포트에다가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근데 어떻게 켰지? LED 어떻게 켰어? 프로그램 코딩 짤 때 DDR 없었어? DDR-C? 어. 아, 그랬어? 그냥 코드 준 거 받고 돌려봤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트를 어떤 포트를 입력으로 쓸 수도 있고 출력으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걸 그때 그 포트를 출력으로 쓸지 입력으로 쓸지 우리가 정해 주게 돼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걸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도 있고 읽어 드릴 수도 있고. 이해했죠? 만약에 데이터를 출력으로 했으면 데이터를 내보내는 거죠. 그쵸? 입력을 하려면 데이터를 읽어 드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포트 방향을 내보내는 걸로 할 수도 있고 드리는 것도 할 수도 있다. 음. 그다음에 거기서 그게 이제 포트별로 쭉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아마 여기 보면 요게 아까 CPU 그림 거기 CPU 칩 본 것처럼 그 순서대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 여기 보면은 여기가 E번 포트, B번 포트, D번 포트 있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F번 포트인가? F번 포트, A번 포트, C번 포트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다음에 뭐 오실레이터 붙어 있죠. 요게 크리스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뭐 보면 아까 시리얼 통신 중에 SPI도 있고 UART도 있고 그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인제 CPU 안에서 인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인제 여기예요, 여기. 우린 요거 인제 직접 보지는 못하고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은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어요, 프로그램 카운터. 얘는 뭘 가리켜? 아까 음 플래시 메모리에 우리가 프로그램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CS 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시킨 플래시 메모리 들어가고 여기 프로그램 카운터 안에 프로그램에서 어느 부분을 읽어올지를 나타내 주는 그 번지가 여기에 저장돼요. 여기 값이 계속 변하죠. 처음에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서 읽어와서 그걸 그쵸? 그거를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가져옵니다. 가지고 와서 그걸 어떻게 해요? 인스트럭션 디코딩을 해요. 그 명령어를 분석해요. 분석해서 컨트롤 신호를 제어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데이터를 읽어오기도 하고 뭐 아니면 두 개의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더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메모리에다 데이터 값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제너럴 퍼포스 돼 있는 32개 레지스터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여기에 들어 있고 ALU가 하는 게 뭐예요? 아리스메틱 로직 레지스터 그래 갖고 얘가 어떤 연산을 하게 됩니다. AND를 할 수도 있고 뭐 더하기를 할 수도 있고 OR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 그 명령어에 정해진 기능을 인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상태 레지스트에 저장이 돼요. 결과가.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음 명령을 어떤 걸 수행할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어 자 그래서 요게 인제 전체 CPU에 있는 기능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음. 자 이 내부 블록들하고 돼 있죠? 어디 갔어? 어. 자 그래서 그 코어가 되는 부분을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커서 줄여 볼게요 원래대로. 자 여기 보면은 플래시 메모리 우리가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들어 있는데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 플래시 메모리 중에 몇 번지를 읽어올 건지를 얘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그 번지에 있는 내용을 명령어 리스트 읽어 와서 디코딩해서 그죠? 그거를 컨트롤 라인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명령어에 따라서 여기에서 어떤 액션이 일어납니다. 뭐 ALU에서 액션이 일어나서 그거를 뭐 데이터에서 어 SRAM에서 데이터를 값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SRAM에다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레지스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짠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제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 그 로지컬 연산이 이루어진 이후의 결과가 상태 레지스트에 저장이 된다. 그리고 그다음 명령을 읽어오고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를 크게 보면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해독기가 뭐 이거예요. 바로 인스트럭션 디코더를 명령 해독기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ALU, 그다음에 상태 레지스터가 스테이터스 컨트롤, 그다음에 이 범용 레지스터가 이거예요. 제너럴 퍼포스 이거고, 그다음에 스택 포인터. 스택 포인터 옆에 있나요? 음, 여기는 스택 포인터는 여긴 그림이 안 보이는 것 같네요. 그쵸? 음, 이 그림에서 스택 포인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SRAM 뭐 인터럽트 처리기도 여기 보이진 않습니다. 인터럽트라는 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려놓고 빈칸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항상 거기다 뭘 써넣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대로 써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뭐예요? 화살표가 정해져 있으면 아 얘가 프로그램 카운터고 이게 프로그램 플래시 메모리 명령어 레지스터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디코더 명령어 이게 분석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가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 그 다음에 ALU 여기가 램 뭐 나머지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한 IO 디바이스가 있으면 그걸로 데이터가 나가기도 하고요. 인터럽트 유니트가 여기 있네요. 그죠? 이제 뒤에 가보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ALU는 뭐예요? 이제 ALU에 대한 설명, 아리스메틱 로직 유니트. 그래서 여기는 산술 연산, 논리 연산, 비트 연산, 프로그램 안에 있는 그런 명령어 기능에 따라서 그런 연산을 합니다. 대부분 아까 보면 우리가 133개가 한 사이클에 끝난다고 돼 있어요. 범용 레지스터는 0부터 몇 31번까지 있으니까 32개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레지스터 0부터 얼마까지 레지스터 얼마까지 31까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X 레지스터는 X 레지스터가 2바이트로 돼 있어요. 그죠? 2바이트. 26, 27이 X. 아니다. 여기 26, 27인가? 27, 28, 29, 31까지니까 각각 2개씩. 여기 요게 Z, 요게 X, Z, Y, X. 26번부터 X, Y, Z로 돼 있어요. 얘는 2바이트짜리. 자. 이렇게 하이바이트, 로바이트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상태 레지스트예요. 아까 상태 레지스트 그림에 있었죠? 거기가 비트가 몇 개야? 비트가 8비트야. 왜냐면 CPU가 8비트짜리 CPU니까 8비트로 돼 있어. 그래서 거기가 첫 번째가 여기 I 비트. I는 인터럽트 이네이블. 아직 우리 인터럽트 안 배웠어요. 그죠? 혹시 지난번에 인터럽트 설명할 때 뭐라고 했지? 보통 그게 뭐지?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부르면 그게 인터럽트야. 그치? 근데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걔는 근데 걔가 우선순위가 높아서 걔가 들어오면 일단 걔가 원하는 걸 먼저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T는 뭐라고 돼 있어? 비트 카피 스토리지. 그 다음에 H는 H가 하프 캐리어야. 예를 들면 8비트 연산할 때 4비트 4비트 연산했을 때 캐리어가 올리면 그게 하프 캐리어죠. 그게 하프 캐리어. 그 다음에 S는 뭔가? S는 사인 비트. 그러니까 결과가 아까 ALU에서 일어난 연산의 결과가 플러스 사인 비트라서 이건 뭐에 대해서 익스클루시브에 대한 결과, 익스클루시브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 주는 거. 그 다음에 V는 오버플로가 생겼는지 아닌지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연산에서 오버플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알려주는 게 V야. 그 다음에 N은 산술 연산의 결과가 음수가 되면 N이 1로 되는 거야. Z는 산술 연산의 결과가 제로가 되면 얘는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캐리 플래그. 캐리는 뭐야? 산술 연산의 결과에서 캐리어가 발생하면 그러면 C가 1이 돼. 그러니까 연산 결과를 스테이터스 레지스트를 보면 알 수 있지. 그지? 언제 쓰지? 우리가 조건문에서 예를 들면 어떤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가 0이면 뭘 하고 아니면 뭐 0보다 크면 뭘 하고 아니면 0보다 작으면 뭘 하고 우리 조건문 짜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때 뭘 보고 해요? 연산이 일어난 결과에서 이 스테이터스의 값을 보고 다음 패스가 어디로 갈지가 정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바로 위에 그림은 없었고 큰 거, 초기 그림에 있었죠. 아까 그림 올라가 볼까요? 선생님 자꾸 앞에를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해지라고. 여기에는 없었어요. 여기에는 뭐가 없었어? 스택 포인트가 없었어요. 아까 어디 여기 구조 안에 있겠죠. 스택 포인트라고 여기 있죠. 스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메모리인데 요거는 누가 CPU가 자기가 정해놨어요. 어느 부분인지. 그래서 거기도 이제 주로 누가 써요? CPU만 쓰죠.
그 스택 포인트는 내가 함수가 불러지면 인터럽트나 이런 게 불러지면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할 때 뭐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정보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현재 하고 있던 일 중에 필요한 정보들을 스택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SRAM의 일부 영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브루틴 호출이나 인터럽트 처리하러 갈 때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어디다 넣어요? 스택에 넣어요. 스택에 넣는데 스택에 넣는 방식이 뭐다? 항아리에 넣는 것 같은 방식이다. 항아리에 넣는 거 어떻게 돼? 물건을 넣으면 뭐야? 마지막에 넣은 거 먼저 꺼내야지, 그지? last in, first out이야. 근데 항아리가 아니고 뚫려 있는 거는 밀어내기 하면, 그지? 위에서 쭉 넣으면 먼저 들어간 게 먼저 아웃이지, 그지? first in, first out이지,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스택은 last in, first out 방식으로 돼 있다. 스택 포인트는 스택에 이제 지금 스택을 어디까지 썼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스택에 있는 위치를 알리고 있는 거예요. 얘는 몇 바이트로 돼 있어? 2바이트로 돼 있어. 왜냐면 어드레스 길이가 보통 어드레스가 좀 크기 때문에 영역이 넓잖아. 그래서 이건 2바이트로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당장 안 쓰니까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설명을 미루는 이유는 처음부터 하면 너무 할 게 많은데 어려울까 봐. 자, 이거는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요. 아토메가 128 메모리에 대해서. 자, 보면 계속 반복 설명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아토메가 128 프로그램은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지? 그리고 SRAM도 물론 있죠. SRAM 뭐야? 계속 연산이 일어날 때 계속 쓰는 그런 데이터. 자, 어드레스가 몇 비트야? 16비트 구조로 되어 있죠. 16비트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6, 저기 2에 16, 65, 536까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8K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메모리는 8바이트 단위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8비트 단위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16비트 단위로 움직인다. 그래서 16비트 단위로 하면은 128K 바이트니까 16비트를 한 단위로 보면, 2바이트를 한 단위로 보면 어드레스 그 주소로는 결국은 64K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시스템 프로그램이다. 쉽게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할 수 있죠. 그리고 사용 횟수 제한이 있다. 몇 번? 10,000번. 10,000번까지 라이트 가능하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써도 하루에 뭐 잘하면 한 10번, 20번 쓸 수 있나요? 자. 그 다음에 JTAG 인터페이스는, 자, 얘는 병렬로 프로그램, JTAG이 있으면 더 좋은 건 JTAG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주로 가장 큰 장점은 디버깅 할 때 도움이 되는 거다. 우리 거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사용할 수는 없을 거고 수업할 때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갔을 때 쓰게 되면 JTAG이 있는 것들을 쓰게 될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메모리를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끝에 바닥에 뭐 있다? 부트 섹션이 있다. 자, 데이터 메모리를 보여주는 건 여기 보면 뭐 0번지부터 아까 레지스터가 32개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이 0번지부터 제일 위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유저가 쓸 수 없도록 막아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4개의 IO 레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60번부터 FF까지는 또 다른 목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인터널 램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익스터널 램으로 쓸 수 있는 게 몇 번부터 1100번부터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중에 별도로 추가를 더 붙일 수도 있긴 있어요. 별도로 추가로 더 붙일 수는 있다. 지금은 우리는 여기까지만 있는 거죠. 4K만 있다고 그랬죠. 자, IO 레지스트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보면 우리가 아마 DDR 아마 여기 여러분들 조교한테 받은 프로그램 중에 제일 그 코드의 제일 첫 번째 줄에 아마 DDR2가 됐던 포트 번호예요. 만약 포트 2번 포트면 DDR2, C번 포트 DDR-C 뭐 그렇게 아마 표현을 했을 겁니다. 데이터 디렉션을 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CPU 클락하고 어드레스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요거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이 클락이 이렇게 사이클이 있으면 실제로 데이터가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라이터 신호는 어떻게? 데이터 주는 것보다 조금 더 길죠. 그 다음에 리더 신호는 데이터 하는 것보다 여기 보면 요렇게가 페어예요. 데이터 읽을 때 여기 라이트 할 때. 그 먼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어드레스 값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메모리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어드레스 버스로 가면 다 똑같이 가거든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칩이 셀렉트 되고 거기에서 셀렉트 되고 나면 거기서 데이터가 보내면서 라이트 신호를 줘야 되겠죠. 아니면 데이터를 선택하면 데이터가 나오면서 리드 신호로 읽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뭐야 SRAM에 액세스 하는데 몇 사이클이 소요된다? 2사이클이 소요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외부 메모리. 여기부터 여기에 메모리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EEPROM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EEPROM은 이번 학기엔 쓰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UCK 부분 여기가 1100부터 FFF까지를 외부 램이나 IO 장치를 붙일 수 있다. 이제 거기 어느 번지에 뭘 붙일지는 이제 사용자가 정하게 돼 있죠. 우리는 수업 중에는 외부에 장치 붙여야 안 붙여요? 저기다 저 번지에 붙이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뭐 사용할 거예요. 자, 외부 인터페이스 안 하니까 일단 여기 건너뛸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 대한 것들이거든요. 자, 다 외부 메모리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기타 기능을 보면 자, 기타 기능에는 뭐 메모리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슬립 모드, 리셋, 모치독 타이머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들은 우선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고 나중에 필요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필름도 우리가 안 쓸 거고요. 그냥 쭉쭉 지나가서 뭘 설명할 건가 하면은 자,
우리가 거기 우리는 여기에 보면 클락을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많은 것 중에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를 쓸 거예요. 크리스탈 오실레이터가 우리는 이거 몇 가지 있어요? 6가지 클락 방법인데 우리는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쓸 거고 나머지를 쓸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클락은 뭐 우리가 CPU 동작하려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입출력 할 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거기 타이머 쓸 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AD 컨버터 할 때도 AD 변환할 때도 예를 들면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몇 초에 한 번씩 읽어 드릴 건가 만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읽어 드릴 건지 천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읽을 건지 그런 설정이 필요하죠. 혹시 여러분들이 사람 목소리를 녹음할 때 1초에 몇 번 정도 거기 값을 읽어 드리면 녹음이 되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AD 컨버터에 대해서 사람 목소리 일반적인 대화할 때 목소리는 몇 초에 한 번씩 읽으면 될 것 같아요? 1초에 몇 번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채팅창에 써봅니다. 사람 목소리를 녹음하잖아요. 그죠? 녹음할 때 그냥 테이프 하는 거 말고 컴퓨터로 아니면 뭐 다른 디지털로 녹음하려면 1초에 몇 번 정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60번? 60번보다 많아. 많아요. 120번? 그것보다도 많고. 1초에 보통 사람 목소리 같으면 한 8,000번 정도. 1초에 8,000번. 많죠? 왜 8,000번 하냐 하면은 사람 목소리가 보통 대화할 때는 그 사람들의 에너지가 목소리에 우리 음성에 포함된 주파수가 노래하는 거 말고 일상 대화에는 보통 4kHz, 4kHz 안에 있는 주파수가 전체 에너지에 상당히 높은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4kHz의 2배, 그래서 8,000번 정도를 샘플링해서 값을 저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오디오는, 음악은 8,000번 샘플링해서 들으면 음질이 아주 나빠요. 그러니까 음악 같으면 8,000번에 보통 한 아주 하이 퀄리티로 하려면 48K로 샘플링을 하고 좀 더 높지 않게 하려면 24K로 하는데 보통 48K로 합니다. 그렇게 1초에 그러니까 48,000번을 샘플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디지털화 시켜서 값을 저장합니다. 일반 센서는 그렇게 짧게 샘플링 하진 않아요. 일반 센서에서 들어오는 신호는. 자, 여기 뭐 그 클락별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자, 여기 이제 크리스탈 회로예요. 크리스탈 회로를 연결할 때 크리스탈을 여기 붙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끝에다 뭐 해요? 캐패시터를 2개 달아서 그라운드를 연결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난번에 크리스탈을 그 보드에서 보여줬죠. 쇠로 돼 있는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아요. 그럼 그게 발질이 일어나서 아주 안정적인 주파수로 16메가짜리 클락을 공급해 줍니다. 그 클락에 의해서 우리가 CPU는 움직이게 되어 있죠. 자, 나머지 것들은 지금 설명하기엔 너무 좀 어렵고 외부 오실레이터를 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 저주파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걸 RCL을 붙일 수도 있고 외부에. 이거는 그 대신에 뭐예요? 그게 클락이 좀 부정확합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설명 안 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슬립 모드가 있어요. 그죠? 슬립 모드는. 슬립 모드가 총 5가지 정도 있는데 기본적인 슬립 모드의 목적은 뭐다? 전원이 소모되는 전력이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PC에 슬립 모드를 두는 절전 모드 두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쓰지 않는 시간에 전력이 낭비되는 걸 막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드디스크 같으면 결국 안 쓰는 시간에 동작을 안 하고 있으면 수명을 좀 오래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필요할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세이브 모드로서 리셋 스위치가 눌러지면 거기 CPU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의 시작 부분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리셋 스위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컴퓨터 하다가 어디 보면은 그죠? 쓰다가 어디에 락에 걸려갖고 아무리 어떤 키를 쳐도 안 먹으면 뭐 누르죠? 리셋 스위치 누르는 거죠. 이상한 곳에 처박혀 있어서 일반적인 키보드로만 갖고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리셋이 되려면 리셋 핀을 아주 누르는데 최소한 얼마 이상? 1.5 마이크로세컨 이상은 누르고 있어야 된다. 로로 있어야 된다. 1.5 마이크로세컨 엄청 짧은 시간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세컨가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마이크로가 뭐죠? 10의 몇 성이에요? 마이크로는 10의 몇 성이에요? 10의 마이너스 9성? 마이너스 3성? 10의 마이너스 6성? 10의 마이너스 6성이 맞습니다. 10의 마이너스 9성은 나노.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회로를 그림으로 해서 보여준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리셋이 어떻게 된 걸 보여주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우리가 리셋 핀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기준점 넘어가면 리셋 신호가 이렇게 뜨는 거죠. 그죠? 이렇게 떠서 우리가 VCC가 켜주면 VCC가 롤로 있다가 딱 전압이 인가되고 나면 이런 신호가 발생해서 인터널 리셋 신호가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리셋 기능이 이루어진다. 여기 파워온 리셋에 대한 거를 이제 그림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회로가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요거는 VCC가 그냥 있고 우리가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리셋이 되는 거를 보여준 거고요. 워치독 타이머는 워치독 타이머가 돌고 있다가 걔를 일정 시간이 되면 그 클리어를 시켜야 되는데 클리어 안 시켜주면 그 일정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펄스가 발생합니다. 이 펄스가 발생하면 리셋이 일어나요.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워치독 타이머를 동작시키면 메인 프로그램에서 일정 시간마다 그 워치독 타이머를 한 번씩 호출해서 클락이 이거 뭐야 워치 타이머가 익스파이어 안 되도록 그런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워치독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이제 아마 이제 다음 챕터부터서는 앞에 나왔던 것들을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빠진 부분도 나중에 필요할 시점에서 설명할 거고요. 어떤 부분은 추가 설명 안 하고 이번 학기가 끝날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다음 걸 보려고요. 잠깐만 이게 여러분 자료를 안 올려놓은 것 같은데 자료를 금방 올려놓을게요. 잠깐요. 공유를 중지하고 우선 설명 먼저 한 다음에 수업 끝나자마자 자료 올려놓을게요. 자, 하드웨어에 대한 걸 설명하려고요. 공유를 하겠습니다. 어디 갔지?
공유. 공유. 오케이. 자, 보이나요? 이제 아토메가 128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도 설명은 일부 나왔었죠? 자, 쓰고 있는 아마 하드웨어가 여기 있는 거랑 똑같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하드웨어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우리는 메가와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면 뭐죠? 마이크로는 G의-6승, 나노,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SMD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옛날에는 PCB 위에다가 여러분들도 지금 갖고 있는 받은 보드가 그죠? PCB 위에다가 거기 소자를 붙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전부 다 자동화돼서 이거를 이렇게 붙이게 돼 있죠. 그죠? 지금도 CPU가 보면은 다리가 옆으로 퍼져 있어서 한쪽 면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홀을 뚫고 거기다 박은 게 아니고 위에다가 딱 붙여서 납땜이 된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전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SMD라고 합니다. 그래서 PCB가 들어오고 그러면 위에서 기계에서 뭐예요? 여기 있는 부품들이 차례로 들어오면서 그게 어디예요? 자기가 정해진 위치에 놓여져서 고정이 되면서 납땜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SMD 같은 거 한번 쳐보면 거기 유튜브 같은 데서 어떤 PCB 위에다가 소자를 자동화해서 이렇게 납땜이 되는 거를 보여주는 영상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저항도 알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마 가변 저항도 쓸 거고 혹시 의뢰 저항이라는 거 본 적 있나요? 의뢰 저항이 뭐예요? 같은 크기의 저항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번부터 7번, 뭐 1번부터 8번까지 같은 저항을 쭉 달래면 이런 걸 쓸 수 있죠. 의뢰 저항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자, 캐패시터? 캐패시터 우리가 모양을 보통 요거는 뭐 전해 콘덴서 같은 이렇게 쓰기도 해요. 요거 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전해 콘덴서죠. 전해 콘덴서에 뭐가 있어요? 극성이 있는 건 알고 있나요? 보면은 요 끝에 표면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된 게 있을 겁니다. 탄탈 콘덴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된 게 있어요.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꼽으면 어떻게 해요? 터질 수도 있어요. 뭐 터지는데 폭탄처럼 터지는 거 아닌데 팍 터져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콘덴서를 꽂을 때 극성이 있는 건 반드시 극성으로 맞춰서 꼽아야 돼요. 터지면 보통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안경을 안 쓴 친구들이 이렇게 가까이 보고 있다가 터져서 거기 혹시는 액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눈에 들어가면 조금 상당히 위험하니까. 그래서 전해 콘덴서 같은 거 다룰 때는 극성이 있는 걸 보고 있으면 그게 맞춰서 잘 사용해야 된다. 인덕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인덕터 우리가 쓸 일이 없을 거고요.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들어본 적은 있나요? 우리 안 쓰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자, 다이오드는 다 알죠? 어디 봐. 채팅창으로 다이오드 알아요? 답이 없는데. 잠깐만. 내가 창을 안 띄운 건가? 미안. 내가 어디 딴 데다 올려놓은 모양이다. 들어는 봤어요? 자, 다이오드는 뭐죠? 다이오드가 갖고 있는 특성이 뭐예요? 특성은 전류가 한쪽만 흐르죠. 그죠? 반도체 소자 중에 가장 기본인 거. 다이오드는 뭐가 있다? 방향성이 있다. 그렇게 돼 있어서 여기 보면은 까만 띠가 있죠. 그죠? 까만 띠가 있으면 까만 띠 아니면 여기 까만 건 하얀 띠가 있어요. 그러면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반대로 꼽으면 전류가 안 흐르겠죠? 여러분 LED 시험을 해봤죠? 그죠? LED에 극성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실험해봤다며. 있죠. 그죠? 한쪽으로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를 때 LED가 뭐의 약자예요? 라이트 에미티드 다이오드죠. 그래서 다이오드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 얘는 전류가 흐를 때 뭐가 난다? 빛이 나는 거지. 빛이 나는 거지. 뭐 빨간색 나는 것도 있고 파란색 나는 것도 있고 컬러 LED도 있죠. 컬러 LED 있어서 그
빛의 삼원색으로 돼 있죠. 그죠? 빛의 삼원색은 색깔이 뭐야? 칼라 LED에서. 빛의 삼원색이 뭐야? 혹시 못 들어봤어? 빛의 삼원색. 빛에서. RGB가 뭐의 약자지? 레드, 그린, 블루.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전부 다 하이면 뭐야? 무슨 색깔이 나와? 세 가지 다 하이면. 백색광. 우리 태양처럼 아무 빛이 없는 거. 흰색이 아니고 색깔이 없는 거지. 백색광이. 그걸 백색광이라고 불러. 자, 둘 다 오프되면은 검정색이 나오는 거지. 그지? 세 개 다 오프면.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이 나오네.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LED 이렇게 켤 수 있고, 그죠? 세븐 세그먼트도 켤 수 있죠. 그죠? 세븐 세그먼트 켤 때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 버튼을 누르면, 한 번 누르면 뭐가 나오고, 1이 켜지고, 그 다음에 두 번 누르면 2가 켜지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지? LED로 하면은 예를 들면, 나타낼 수 있는 가지가 한 개가 뭐야? 온 아니면 오프밖에 없잖아. 세븐 세그먼트를 사용해 본 적은 있어? 우리가 이걸 세븐 세그먼트라고 불러. 코먼 에너드가 있고 코먼 캐소드가 있는데 그건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세븐 세그먼트 들어봤어? 응? 안 보인다. 들어봤어. 사용할 줄도 알아? 사용할 줄도 알아요? 몰라. 그 나중에 가서 수업 끝나고 나면 이론은 알고 있어. 그래 코먼 캐소드 코먼 뭐 에너드 이렇게 된 거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결국은 LED 4개 갖고 온오프 되면 가지수가 그죠? 2의 4성이니까 몇 가지 나와? 온오프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대신에 이렇게 세븐 세그먼트를 쓰면 온오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숫자로 1, 2, 3, 4, 5, 6, 7, 8, 9 그래갖고 A부터 F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헥사 코드를 표현할 수 있죠. 자, 스위치 종류 다양하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스위치를 누르면 뭐예요? 이렇게 펄스가 온오프 딱 정해질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가 생기죠? 한 번도 스위치 사용 안 해봤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거기 CPU에다가 LED는 출력이잖아요. 그죠? 보여주는 거. 버튼을 눌러서 예를 들면 한번 눌렀다 뗐다 할 때마다 뭐가 LED가 한 개 말고 만약에 두 개 붙여놓으면 1, 2, 3, 4, 5, 6 이렇게 표시되게 하려면 그쵸? 그래서 여러분 한번 누를 때마다 한 개씩 정확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려면 이 스위치만 달면 돼요? 안 돼요? 어? 거기에 뭐가 생기지? 노이즈가 생기지, 그지? 뗐다 붙였다 할 때. 그래서 뭘 달아야 돼? 뭐 달아야 돼? 스위치에다 뭐 붙여야지? RC회로를 붙여야 돼, 그지? RC회로를 붙여서, 그러니까 스위치 한번 눌렀을 때 이렇게 노이즈가 생겨서 여러 번 카운트 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오케이. 자, 요게 이제 클락 소자야. 크리스탈이야, 이게. 크리스탈 파는 거니까 여러분 만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은 뭐 여기 이건 1메가헤르츠, 요건 20메가헤르츠. 우리가 쓰는 거 얼마? 16메가헤르츠짜리를 쓰고 있어. 크리스탈 보통 수정 발진자라고 부르죠. 여기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클락을 발생시켜 줍니다. 혹시 여러분들 레귤레이터 들어봤어요? 이건 뭐죠? 이게 레귤레이터? 78, 뭐 7805 같으면 뭐야 5V, 7812 같으면 12V. 우리는 5V 쓰니까 5V짜리 전원을 만들 수 있죠. 그죠? 이건 DC-DC 컨버터예요. 입력 전압이 높은 걸 얼마로 낮은 전압으로 나오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 보통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근데 얘가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게 거의 맥시멈이 1A 정도? 1A 정도까지는 공급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전류가 필요하면 여기다 방열판을 붙이거나 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어. 7805는 입력 단압이 OS 7에서 25V까지 들어가도 출력을 5V, 7806, 7808, 7809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우리는 7805를 쓰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는 아마 여러분 직접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소자가 있다. 이건 이제 IC 패키지에 대한 이야기고, 그죠? IC 패키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여기 보면은 플라스틱 듀얼 인 라인 패키지라고 돼 있죠. 이렇게 보면 양쪽으로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본 게, 그 다리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브레드보드에다가 CPU도 꽂고 그다음 필요한 소재를 꼽는 거예요. 그죠? 스위치도 꽂고 LED도 꽂고 LCD도 꽂고 그래서 꼽아서 뭐를 CPU하고 그 디바이스들을 연결하죠. 그죠? 그때 리드선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드선으로 CPU하고 딴 데 연결할 때 리드선이 그 브레드보드에서 너무 높게 뛰어다니면 안 되고 원래는 브레드보드에 붙어서 다니는 게 원래 정상. 이해했어? 하늘 위로 이렇게 붕 떠서 다니지 않고 바닥에 붙어서 다니는 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A하고 B를 연결할 때 고기를 뭐 이게 막 거기 가로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어떻게 그게 그 브레드보드에 있는 각진 방향으로 움직이게. 각지다는 게 뭐죠? 90도로 꺾여서 이렇게 움직이게. 보통 그렇게 설정하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리드선이 너무 길면 안 되죠. 적당한 길이로 잘랐어야 될 것 같고. 뭐 스트리퍼를 쓰면 좋은데 스트리퍼가 없으면 뭐 하면 돼요? 이제 뭐 가위로 잘라도 돼요. 가위로 자르고 그 다음에 끝에 피복 벗기는 거는 여러분은 손톱으로 거기를 잡고 이렇게 비틀면 그 필요한 길이만큼 벗겨낼 수 있습니다. 스트리퍼가 있으면 그걸로 하시고 없으면 가위하고 여러분 손톱으로 해서 그 길을 맞춰서 바닥에 붙어 있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회로를 구성하면 되고요. 왜 그렇게 하는 게 좋은가 하면은 막 날아다니면 선이 많아지면 이게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붙어 있게 하는 게 좋고. 자, 이건 이제 이 책에서는 자기네들이 쓴 보드를 소개한 거니까 우리는 꼭 이 보드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이건 우리가 회로도를 이렇게 그리죠. 이 보면은 좀 키워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아토메가 1, 2, 8이죠. 그리고 여기가 뭐 숫자가 쓰여 있고 나중에 보면 여기하고 매칭되는 게 보이나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그리는 그 경우도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선을 다 직접 연결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숫자 어떤 값을 써놓고 이렇게 연결한 경우도 많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놨네요. PA 뭐 이렇게 점퍼로 연결했다고 나중에 커넥터를 표시도 이렇게 해놓은 거네. 그죠? 커넥터 해놓고 커넥터에서 점퍼로 연결해서 선으로 뽑은 거.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하고 뭐 하죠? 여러분들이 리드선으로 이제 다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다시 줄여볼게요. 그다음 여기 보면은 입출력 포트 7개 정해놨어요. 그죠? 여기 보면 A번부터 A 뭐야 순서대로 해놨구나. A하고 C하고 D 그 다음에 B하고 E하고 F G는 따로 안 해놨네. 그죠?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GPU 밑에 아마 우리도 핀에서 뽑아내다 보면 포트나 보통 여기가 F 포트인데 자 우리가 실험한 보드죠. 보통 전원에다가 VCC에다가 보통 뭐예요?
전원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항하고 다이오드를 달아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저항에다 다이오드 연결할 때 LED 연결할 때 반드시 저항을 거쳐야죠. 그죠? 안 거치면 어떻게 되죠? 부시에서 이렇게 그러면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니까 이 다이오드가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CPU에서 어떤 포트로 온 오프 된 거를 볼 때 저항이 너무 작으면 CPU에서 LED 켜기 위해서 전류를 많이 내보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CPU에서 전류를 어떤 전압으로 나오는 걸 할 때 전류를 많이 뽑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CPU가 기본적으로 어떤 신호를 주기 위한 거지 전류를 많이 흘리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LED를 너무 밝게 켤 필요는 없고 저항을 뭐 한 470오hm 정도로 해서 LED가 안 켜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맞춰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건 리셋핀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똑같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것들 중에 기본적인 걸 좀 보여주려고 자기네 보드에 대한 이야기고 ISP는 우리하고 다르니까요. 그죠? 나머지 건 얘네 보드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거는 설명을 이 정도만 하는 게 맞겠네. 나중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기다가 여러분도 아마 이거 받을 거예요. 이것도 받았나요? LCD 모듈도 받았어요? 어디 채팅창 물어볼까? 아, 받았어요. 예. 나중에 LCD 모듈을 연결해서 여러분들 여기 LCD에다가 뭐를 여러분들이 그 회로를 구성해야 될 겁니다. 아마 여기 이 LCD는 우리 거랑 똑같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참조해도 될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내가 수업할 때 자료를 또 별도로 올려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뭐가 있죠? 데이터 버스가 있죠. 그죠? 데이터 버스가 있고 여기가 뭐 있어요? 리드 라이트 있어요? 리드 라이트 있고 그 다음에 이네이블 핀 있나요? 이네이블 핀 있죠. 요게 그게 거기 LCD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컨트롤 신호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1, 2, 3 있는데 여기 보면은 RS 핀이 있고 리드 라이트 핀이 있고 이네이블 핀 있잖아요. 그죠? RS 핀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LCD를 쓰기 전에 여러분한테 LCD와 관련된 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LED 켤 때 어떻게 해요? VCC에다가 넣고 여기 혹시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VCC 통해서 저항이 들어있죠? 저항 들어있고 그 다음에 LED 들어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요? 결국은 이게 CPU 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여기가 뭐일 때 Y1에서부터 Y7이 뭐일 때 켜지죠? 뭐일 때 켜져요? 하일 때 켜져요? 로일 때 켜져요? 잠깐만요. 언제 켜지죠? 여기 이런 경우에 LED가 언제 켜요? Y0부터 Y7까지가 로일 때 켜지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전류를 누가 공급해요? VCC에서 공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CPU가 공급하는 게 아니라 CPU에서는 이 전류를 받아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는 회로가 이쪽에서 전류를 공급하도록 하는 회로보다는 더 잘 설계된 회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여기가 켜질 때가 로일 때 켜지기 때문에 반대로 켜지겠죠.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고 이 자료도 올려놓을게요. 이게 근데 이 하드웨어가 우리하고 똑같은 건 아니라서 그 다음에 대충 여기 이 챕터는 이 정도로 설명이 된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우리하고 관계된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포토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예. 질문이 없으신 학생들은 나가셔도 되고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남아서